안녕하세요. 낭독산책의 탐마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8가지 습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리가 저자고요. 서승범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출판사에서 2022년 6월 30일에 일판 1쇄를 발행을 했습니다. 책의 총 분량은 284쪽이고요. 책값은 17,000원입니다. 이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2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이후에 50만 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베스트셀러기도 합니다. 출간된 지 20년이 된 이 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이 책을 읽고 인생의 각도가 달라졌다,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현실로 증명이 되면서 책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삶을 위해. 내가 이 책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절대 빈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도덕이나 상식과는 상당히 어긋난 내용들이 많다. 공개하면 나는 오해와 질타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게 두려웠다. 소위 말하는 성공 법칙은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알려져 왔다. 그들은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우려먹던 진부한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책도, 정신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실제 경험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정적이고 스스로에게 관대하면서 나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셀러리맨에서 독립한 후에 2년 만에 고액 납세자가 되고 부자 순위 명단에 올랐다.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도 지었다.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두 번째는 컨설턴트로서 내가 3,000개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3,000개가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실제 사례들이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개발된 포토 리딩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현재 나는 이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포토 리딩 기술은 독서를 포함한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당신의 성공을 가속화시켜준다. 성공하기 위해 이 책에 제시된 8가지 습관을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자, 그럼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가운데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감정의 진자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바로 돈의 축과 마음의 축이다. 돈의 축은 단순하다. 돈 이퀄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상이 이 등식에 따라 단순하게 돌아간다면 경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돈의 축과는 별도로 마음의 축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의 축은 풍요롭다, 가난하다 라는 척도로 가늠한다.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공헌, 사랑, 감사, 검약, 욕심 없는 마음, 배려, 정직, 절도를 지키는 등과 같은 선의 감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가난한 마음, 허영, 체면, 질투, 명예욕, 무욕, 분노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악의 감정이다. 결국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된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하다.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은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 그 결과 돈을 벌었으니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자에도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다. 불행한 부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다. 돈이 많은 건 좋지만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모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걸리고 물건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치는 안 된다라는 딜레마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다. 우선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일단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습관부터 제3습관까지는 운뇌를 사용해 성공하는 메커니즘과 심리적 습관에 대한 내용이며 제4습관과 제5습관은 좌뇌를 사용한 성공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제6습관과 제7습관에서는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장인 제8습관에서는 대부분의 성공 법칙 책에서는 다룬 적 없는 성공의 어두운 이면에 관해 기술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자.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이 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더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스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스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구분해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기 바란다. 자, 요약을 해보면 1단계 하기 싫은 일 명확히 하기.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법사라면 무엇을 제거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그만두겠습니까? 깊이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멈추지 말고 펜이 움직이는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기. 자,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어떤 제한도 두지 마시고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한에도 구애받지 마시고요. 당신에게는 필요한 자원인 돈, 지식, 능력, 인맥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십시오. 손을 멈추지 말고 펜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룬 그 순간의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당신 주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모든 일들은 자신이 이전에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려간다. 자기 스스로 깔아놓은 레일을 달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레일을 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해졌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 것이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결판을 짓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기 싫은 일 중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좀 더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지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졸업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미션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미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뇌의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션을 찾을 때는 자신의 성장 내력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 나의 미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션이 멋있어 보일 필요는 없다. 성장 초기에는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션은 정말이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미션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 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뇌는 초당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시각은 초당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0만 비트를 처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적의식 없이 질문하면 뇌는 기능하지 않는다. 눈앞의 정보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은 주로 이미지와 음악, 감정 등의 정보를 관장하는 우뇌가 담당한다. 이와 달리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는 매초 40비트의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좌뇌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좌뇌는 우뇌에 명령과 요구를 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병렬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다. 뇌는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최면술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사례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최면술이다.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억은 뇌 속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학자 제럴드 에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에 매번 재구축된다. 뇌 안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신경회로에 전기 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기억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요약하면 과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에 기억이 재구축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억의 경로는 반복되면서 자라난다. 특히 자신이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으로 피드백돼서 기억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강된다. 그 결과 기억을 간단하게 재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로 현실을 구축한다. 그러다 보니 주위 환경, 즉 어떤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는가에 따라 자신의 현실도 바뀌어버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실을 컨트롤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도움이 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뒤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당신은 제1습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었다.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방법이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목표를 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나는 뭐뭇을 한다. 나는 뭐뭇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돼서 잠재의식의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최면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닌다.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두는 것, 그것뿐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한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좋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성실한 당신을 위해 목표 실현을 좀 더 앞당기는 고성능 충전기를 알려주겠다. 먼저 목표가 적절한 형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매일 10개씩 종이에 적는다. 목표를 날마다 설정할 때는 보다 평범한 목표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거창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균형 있게 조절해 설정하면 좌절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스마트 원칙은 단기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는 데 뛰어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S, specific, 구체적이다. 그리고 M, measurable, 예측 가능하다. A, agreed upon, 동의하다. R, realistic, 현실적이다. T, timely, 기일이 명확하다. 이 원칙에 입각해 세우지 않은 목표는 도중에 좌절되기 쉽다.
비현실적인 숫자를 목표로 선언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재미와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목표 달성을 잘 해내는 사람은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종이에 적은 목표 옆에 도장을 찍고 완료를 선언하거나 자축하는 습관이 있다. 스마트 원칙에 따른 목표 설정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들을 매일 밤 수첩에 10개씩 적는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달성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목표가 날마다 달라져도 상관없다. 10개를 다 적은 뒤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중요한 목표란 그 목표가 실현되면 나머지 다른 목표들도 모두 실현되는 목표를 말한다. 이처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할 단 하나의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본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하지만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이후 새로운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걸음은 한결 쉬워진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면 일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성공 법칙을 이용해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도 컴퓨터 CPU가 낡으면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PU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당신의 CPU는 바로 셀프 이미지다. 내가 생각하는 나 말이다.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간단하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나는 5년 전에 경영 컨설턴트로 창업을 했다. 내 직함은 실천 마케터였다. 이 직함이 그대로 나의 셀프 이미지가 되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 내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갔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한 적절한 직함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쉽게 지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만든 직함이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였다. 나 스스로 남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전에 항상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 라고 마치 주문을 걸듯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나에게 잘 맞는 직함을 여러 개 만들었다. 직함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슈퍼 아무개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슈퍼맨의 강한 면모를 빌려 만들라는 뜻이다. 참고로 울트라 아무개도 좋고 더 근사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무개 전문가, 아무개 마스터도 괜찮다. 이 직함은 대외적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직함이다. 직함을 만든 뒤에 새로 만든 직함을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 된다. 할 일은 그것뿐이다. 셀프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서서 새로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다. 반대로 셀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회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기회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채소 가게 운영자에게 상담 의뢰를 받았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연수입 5억 원을 버는 채소 장수는 나오기 어렵다. 나는 채소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수입이 늘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나는 다음과 같은 셀프 이미지는 어떠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계절식품 제공을 통해 가족의 유대와 건강을 촉진하는 슈퍼 프로모터이자 마케터. 이렇게 셀프 이미지를 바꾸면 가족 간의 유대를 촉진시키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되기 때문에 식품 이외에도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건강을 촉진시키는 일이니 고급 식자재를 구비하게 되고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유층 고객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족의 유대와 건강을 촉진하는 슈퍼 프로모터 앤 마케터이기 때문에 연수입 5억 원은 간단하다. 직함뿐만 아니라 옷차림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복장이나 안경을 바꾸거나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자신과 결별한 뒤 새로운 직함을 만들고 외모를 바꿔서 자신을 새롭게 연출하는 것이다.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을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슈퍼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종이에 적는 것이 첫걸음이다. 귀찮아하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적어보자. 큰 성공을 이룬 경영자들에게 당신은 타고난 센스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한다.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들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발상력과 행동력에 직결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책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세 번째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다. 바로 오디오와의 만남이다.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의 오디오, 이른바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말한다.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이동 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같이 오디오를 들었다. 훌륭한 경영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불과 한두 시간이면 배울 수 있다.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는 다 전달하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얻는 효과는 단순히 지식이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과 더불어 시간을 벌고 발상력의 행동력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들이면 1년에 12개월이 14개월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다. 오디오를 들으면 발상력이 커지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다. 운전하면서 오디오를 듣는데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수첩을 다리에 묶어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한다는 사람도 있다.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 부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오디오가 우리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테이프를 듣다 보면 현재 의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즉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더 쉬워진다. 책 한 번 읽고 이야기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제야 그 지식은 피가 되고 살이 돼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으로 지식이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잠재의식에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또한 오디오를 들으면 새로운 힌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운다. 어쨌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라. 외출할 때도 이어폰이 필수다.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지속하는 방법,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 포토 리딩, 문서를 사진처럼 읽고 이해함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 자체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나는 우연히 미국 출장 중에 잡지 기사에서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포토 리딩을 하면 페이지당 1초의 속도로 책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기사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큰 마음 먹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충격이었다. 이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연습했다. 나는 단순한 속독에 그치지 않는 그 내용의 깊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포토 리딩 공인 지도 강사가 되었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참고 문헌 20여 권을 몇 시간 만에 읽거나
3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15분 만에 읽은 후 1시간 동안 그 책의 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게다가 영어 원서도 단시간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 기술을 우연히 익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포토 리딩은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이다. 포토 리딩의 정식 명칭은 포토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으로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독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제1단계는 준비 단계다. 먼저 독서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집중할 수 있는 상태란 읽기 힘든 책을 재미있는 소설처럼 열중해서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후두부에서 15에서 20cm 정도 위쪽 공간에 귤이 떠 있다고 상상한다. 이 작업을 귤 집중법이라고 부른다. 요점은 후두부 위쪽의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시야가 넓어지거나 잡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후두부 쪽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후두부로 의식을 모으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프리뷰, 즉 예습 단계다. 책을 사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앞뒤 표지, 저자의 프로필, 목차 등을 찬찬히 살펴본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목적을 명확히 해서 뇌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다. 제3단계는 1초에 한 페이지를 읽는 속도로 책을 넘기는 포토 리딩 단계다. 책을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 정보로 읽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언어 정보는 좌뇌가 처리하지만 이미지 정보는 우뇌가 처리한다. 문서를 이미지로 만들어 우뇌에 집어넣는 작업은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포토 리딩은 이미지를 뇌에 집어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처럼 시야를 넓혀서 책을 본다. 책의 네 귀퉁이가 시야에 모두 들어오도록 책의 좌우 양 페이지 전체를 바라본다. 포토 리딩 단계를 실행하면 문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포토 리딩을 하면 책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작업은 우뇌라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과 비슷하다. 입력시킨 정보를 화면, 즉 좌뇌에 텍스트 정보로 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분류해서 패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제4단계에서는 복습이 이루어진다. 복습이란 이건 좀 신경이 쓰인다라거나 이건 뭘까 하고 관심이 가는 트리거 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트리거 워드란 책에서 강조되며 계속 사용하는 단어로 그 책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말한다. 책 한 권당 20개에서 25개 정도의 트리거 워드를 추려낸다. 그런 다음에 이 트리거 워드를 보면서 저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생각한다. 복습이 끝나면 정보를 10에서 20분, 가능하다면 하룻밤 정도 그냥 두는 게 좋다. 질문하자마자 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어서 포토 리딩으로 얻은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지식이 순조롭게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5단계 활성화란 우뇌에 집어넣은 이미지 정보를 좌뇌인 현재 의식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복습할 때 만든 질문을 재검토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슈퍼 리딩 앤 티핑이라고 하는데 문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우선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장은 전체 문장 가운데 4에서 11% 뿐이다. 먼저 한 페이지를 횡단하듯 눈을 움직이면서 읽고 싶은 문장을 찾아낸다. 이 작업이 슈퍼 리딩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티핑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4에서 11%의 정보가 방아쇠의 역할을 해서 문서의 다른 부분도 일관성 있게 그 의미가 전달된다. 이상의 5단계 작업은 30분에서 6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읽거나 전문 서적을 읽을 경우는 슈퍼 리딩이 효과적이다. 슈퍼 리딩은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는 작업이다. 이때 일정한 속도로 읽지 말고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읽는다. 이 시스템은 책 읽기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 처리 속도와 질이 향상된다. 포토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발상력과 창조력도 향상된다. 이에 비례해서 행동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속도 역시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식의 나만 얻으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면 된다. 영업에는 마케팅과 세일즈라는 2단계가 있다. 마케팅이란 잠재적인 우량 고객을 세일즈맨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이다. 이에 반해 세일즈란 잠재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효과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뒤에 세일즈로 고객을 잘라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영업의 달인이 되기 위한 악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악녀는 먼저 상대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남자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악녀는 속박받고 싶지 않다면서 냉정하게 대하고 남자는 한층 더 사랑이 타오른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매력적인 제안으로 고객의 환심을 끈다. 그러나 관심을 끈 다음에도 부추기기만 하면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손님이 사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넌지시 풍겨야 한다. 그러면 구매할 마음이 있는 고객의 경우 지금 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날아갈 것 같으니 나는 이제 곧 구매할 고객이란 말이에요 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한다. 이 원리 원칙을 완전히 습득하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는 영업은 할 필요가 없다. 고객 쪽에서 먼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임금님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타마의 낭독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가 이야기하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8가지 습관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제4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더 잘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책의 목차 소개해드리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 들어가면서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제1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내가 달려갈 레일을 깔아둔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다. 나만의 미션 찾기.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1. 제2습관,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컨트롤 당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열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스마트 원칙. 매일 밤 목표를 10개씩 적는다. 제3습관,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2. 왜 기존의 성공 법칙은 통하지 않는 것일까? 한순간에 슈퍼맨이 되는 직함의 위력.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셀프 이미지. 제4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센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오디오가 기적을 일으킨다. 궁극의 공부법, 포토리딩. 포토리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머릿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라.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압도적 제안으로 부자들을 사로잡는다. 제5습관, 고자세로 영업한다.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3. 영업의 달인으로 만드는 악녀의 법칙. 고객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전략. 세일즈의 개념을 바꿔라. 거절하는 영업이 보통 사람에게 효율적인 이유. 자신의 고객으로 어울리는지 고객을 면접한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고객을 구분하려면 고객 리스트는 빈자리를 싫어한다. 제6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 돈의 습성을 알고 있는가? 돈 버는 일에서 도망치지 마라. 돈에 대한 죄악감을 없애라. 하루라도 빨리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돈에게 미움받지 않는 돈 사용법. 원하는 만큼 연수입을 버는 방법. 제7습관, 결단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4.
성공 법칙 덕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 미래로부터 역산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제8습관.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5. 에필로그. 자기 자신을 믿어라.